그래서 교재는 342페이지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등등이냐니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특징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세요. 일시적이고 뭐요? 우발적. 그래서 꾸준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보시면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인데 1번 보시면 우리 저작권 이야기 많이 하죠. 예, 특히 이제 뭐 작사 작곡가들 이야기할 때 저작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저작자가 직접 만든 건 사업 소득이 돼요. 무슨 소득이 돼요? 사업 소득. 근데 상속 받아야 안 받아야? 상속 받죠. 상속 받으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5년 전인가 그 김광석 씨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김광석 씨 그 배우자가 죽인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작권 때문에 난리 났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인기 없었을 때는 저작권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김광석 씨 그 거리도 생기고 김광석 씨 노래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작권이 1년에 1억이 넘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올라가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저 여자가 죽였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다 돈이 걸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상속받으신 분들은 기타 소득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영화나 필름 이런 것들 가지고도 돈 벌 수 있죠. 빌려주고도 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유재석 씨가 부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다면서요. 뭐도 있냐면 재방송 나가면 거기에서도 몇 프로 받는다면서요. 네. 네. 근데 유재석 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한도전 1박 2일 뭐 이것저것 해갖고 네. 그러니까 떼돈 버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가는 건 사업 소득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걸 빌려주는 회사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권으로 끝나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거기 3번에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으로 끝나면은 무슨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타 소득. 원래는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 90% 이상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나 배상금도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했다가 해약돼서 돌려받을 때 더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저거. 부동산 계약은 돌려받을 때 몇 배 받도록 되어 있어요? 2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같은 것들이나 법정이자 있죠. 요거는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열거가 안 되어 있어서. 또 그 밑에 보시면 비열거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 요즘 요걸로 돈 버시는 분들 많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강연.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이렇게 가갖고 한두 시간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요즘에 뭐 경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 나와서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본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받은 돈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직업은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가수라던가 배우라던가 이런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런 쪽도 이제 기타 소득도 있는데 대부분 전문직이 제공하는 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변호사도 사업자죠.
세무사도 뭐예요? 사업자죠. 그래서 요건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상금, 현상금 이런 거 계속 받아요? 잠깐 받아요? 잠깐 받죠. 그래서 기타소득, 복권 이런 것들도 잠깐 받으니까 기타소득. 그 다음에 뭐 승마, 경륜, 경정 이런 것도 한 번 받고 땡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소득이 되는 거세요? 기타소득.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시면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지갑을 주워줬는데 1,000만 원 있었어. 일반적으로 10% 받잖아요. 예.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몇 프로 줘요? 10%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은 뭐 줬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택시 타고 학교 가는데 택시 거기 안에 1억이 든 그 가방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기네 직원들 월급 주려고 뽑은 거다. 그래서 뉴스에 나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대학 등록금 자기가 다 대주겠다. 궁금한 건 뭐냐면 걔가 과연 대학을 갔을까? 네, 과연 대줬을까?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안 줬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워주고 네.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5% 의무돼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소송 가면 5% 받는다고. 그런 것도 궁금하구나. 근데 중요한 건 현찰이면 안 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솔직히 수표면은 줘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왜냐면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서 내가 받은 수표 번호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이제 수표 정지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다 나오니까. 그래서 수표 같은 경우에는 100% 주스면은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쓰면은 범죄자 되니까. 근데 솔직히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호가 다 안 남잖아요.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쁜만 먹으면 안 주는 사람들도 꽤 되죠. 그래서 우리 지갑 잊어버리면 그러잖아요. 현금은 갖고 가고 지갑에 있는 카드나 뭐 이런 건 좀 갖다 달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발급받는 것도 일이니까. 근데 어차피 현금이야 가져가도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현금에 있는 번호 다 적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없지는 않을 거예요. 좀 그런 분들도. 근데 대부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먹어도 뭐 잊어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 그 다음에 5번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 미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창작품 만드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파는 것도 기타 소득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파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저기 솔비 가수 전시회 하기도 전에 다 팔렸대요. 일단 또 연예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리신다면서요. 그래갖고 전시회 하기도 전에 다 팔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저기 6번 잘 나와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그래서 알선수재는 내가 말 그대로 알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그 다음에 배임수재는 저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내 직위랑. 내가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뒷돈 받거나 돈 벌거나. 그래서 요즘에 저기 화천대유 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재명이가 배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안 것도 있겠지만 100%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100%다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진 않잖아요. 중가운데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었겠죠. 근데 이거 털면 털수록 양쪽 다 재밌더라고요.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 나오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뇌물. 그 다음에 344페이지 보시면 밑에 필경비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요. 그래서 경연소득은 80%, 나머지는 60%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경연소득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1등 하면은 돈 받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80% 빼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있었죠. 누구지? 미스터 트롯에서 그 누구였죠? 1등? 네, 임영웅이 1억 받았어요. 1억에서 8천만 원을 빼고 시작해요. 무조건 경연소득은. 그러면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20% 떼요. 그러면 400만 원 내는 거예요. 요게 소득세고 40만 원은 지방소득세. 그래서 총 얼마 냈어요? 440만 원. 그래서 그 임영웅 씨 인터뷰한 거 뒤져보면은 이 내용 있어요. 자기가 세금 메꿔서 부모님 드렸다. 440만 원 메꿔서 1억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기 뭐지?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할 때 일을 그때 엄청 많이 할 때라 슈퍼스타 K를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신문을 사봤었거든요. 스포츠 신문. 근데 슈퍼스타 K가 떴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거기 그 스포츠 신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허각이 1등 했나? 그리고 3억 받았는데 얼마 세금 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가 뜨긴 떴구나. 장윤철 씨가 떴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그때 이제 전 장가 가기 전이었고 친척 형이랑 어디 가는데 친척 형 애기들이 5살, 7살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 봉고차 안에서 어머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이 떴구나. 맞잖아요. 애들까지 부를 정도면 뭐 한 거예요? 뜬 거죠. 참 연예인들이 뜨면 확인데 뜨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임영웅 씨도 뭐 그 전에 뭐 힘들었었다고 하고 영탁은 이제 끝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보셨어요? 사재기 했대요. 네. 근데 영탁이 한 건 아니고 영탁 소속사 사장이 사재기 했다라고 인정했어요. 뭔가 걸렸나 봐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물타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다라고 아침에 떴어요. 영탁은 거의 뭐 이제 예전처럼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싫어해지고 있어서 영탁 막걸리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100%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욕심 부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 최근에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로또 1등이 오면은 패가 망신한다라는 식으로 글 쓴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한 번에 훅 올라가면 욕심 부려요,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래서 유재석 씨가 대단한 거고, 임영웅이도 대단한 거죠. 인천에서 그분 콘서트 하던데? 11월 달에? 누구지, 그 남자분? 그 아이돌 했었다라는 분 있었잖아요. 예전에. 40대. 미스터 트롯 나왔었던. 네, 장민호 씨. 단독 콘서트 한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니까 전 안 좋아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외워야 돼요.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 20%인데 3억 원 넘으면 30%예요. 원래 이건 없었어요. 이거 왜 생겼냐면 로또 복권 때문에. 왜냐면 로또 복권이 몇십억 몇백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만 뛸 수는 없다. 3억 원 넘으면 30% 뛰자. 그 다음에 봉사료는 5%. 그러니까 요거는 원천징수는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왜냐면 세율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권 당첨금이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참고로 복권은 내가 산 금액만큼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는 최고 1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로또 복권 최고로 1인당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면 A라는 데에서 10만 원 사고 B라는 데서 10만 원 사고 C라는 데서 10만 원 사면 돼요. 왜냐면 복권 살 때 체크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치 샀는지. 근데 그냥 법에서는 10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 빼주니까 거의 빼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억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그러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7억은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러면 얼마요? 2억 1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7천만 원만큼 세금 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지방소득세가 2,700만 원. 그래서 3억 정도가 세금이에요. 많이 뛴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득세는 더 세요. 소득세는 최고세율 45%라니까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소득세보다는 덜 내요. 사업소득세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내요. 4억 돼도 괜찮으니까 이거 됐으면 좋겠죠?
근데 또 되면요.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가?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기준금액이에요. 기준금액은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에요. 이자는 2천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기준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은 3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 갖고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 최저한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금 안 내는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은 5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은 안 내요. 1,000원 미만은 안 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는 1,000원이에요. 근데 1,000원. 근데 이자 있잖아요. 이자는 무조건 원천징수해요. 10원도 떼어가요, 이자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준금액은 1,000원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 348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중요한 것만 남았구나. 실기 관련된 것만 남았네요. 348페이지 보시면 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결손금의 뜻이 뭐죠? 결과적으로 뭐 난 거예요? 손해 난 거예요. 그걸 무슨 금이라고 하세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 중에서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어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제라는 게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소득만 된다고요? 사업소득만. 왜냐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물 건너 바다 건너 미국에 그 트럼프라는 아저씨가 있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반대편에 그 클러리 힐링턴인가? 그분이 여기 깠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세금 안 내요, 트럼프는. 근데 왜 세금을 안 내냐면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투자가잖아요. 부동산 사업가잖아요. 근데 2010년도 전후에 미국에서도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집값 관련돼서 막 집값 떨어지고. 그때 트럼프가 결손금으로 신고한 게 몇 조래요. 자기가 손해본 게 몇 조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신고를 해놔서 그 이후에 몇 천억을 벌어도 몇 조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 금액이 너무 크다. 잘못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결손금 그러면은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의 뜻은 예전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금 그러면 올해 거고 2월 결손금 그러면 이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2월이라는 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그래서 2월 결손금 그러면은 옛날에 손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게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49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저희가 암기할 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우리 그 뭐냐, 결손금 무슨 순서 있었죠? 처리 순서. 그래서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이것처럼 얘도 결손금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은 이렇게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부동산 외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 다음에 뭐죠?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 뭐예요? 배당.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써 있잖아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이 먼저 나와. 그러면 요 순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근데 근로가 먼저 나와. 그러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거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미공제 결손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5년. 그래서 15년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여기부터는 실기예요. 35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는 인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가족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은 세금을 많이,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100원이라도 더 내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쓸 것이다. 혼자 살면은 적게 쓸 것이다.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아끼려면은 가족이 여러 명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자체에서도 인원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아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자. 가족이 적으면 돈을 적게 쓸 거니까 세금을 뭐 하자? 조금이라도 더 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기자들이 때릴 거예요. 왜 때리냐면 혼자 사는 게 죄냐? 혼자 사는데 왜 세금 많이 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혼자 살면 죄 있긴 있어요. 왜냐면 혼자 사심으로 해서 국가가 소멸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인구가 없어서. 그렇게 치면은 억지로 만들면 본인들도 억지로 얘기하잖아요. 만들면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외워야 돼요. 나이. 그러면 나이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요것만 추가 좀 할게요. 월요일날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날 실기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요게 좀 필요하거든요. 세 줄. 그 다음에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요거는 제가 저기 위쪽에다가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요거는 저기 있어요.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에도 적혀 있긴 합니다. 요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급으로 치면은 500만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500만원은 1년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얼마가 기준금액이라 그랬죠? 2천. 그 다음에 아까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가 기준금액이라 그랬어요? 300.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넘어가면은 이분들은 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없다가 아니에요.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된다지.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에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자녀나 이런 분들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공제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쪽에다가 공제되는 걸 많이 몰아줘라.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50페이지 밑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라고 있는데요. 가족당 150만 원 빼줘요. 1인당. 얼마씩 빼준다고요? 15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만 인정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꼭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나는 인천에 사는데 부모님이 저기 강원도에 사셔.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가능하게 해주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부모님 공제받고 부모님 용돈이라도 드려라. 근데 이민 가 계신 분은 안 돼요. 요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외국에 이민 가 계신 부모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은 공제 안 돼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공제요건 적용 순서라고 있는데요. 거기 생계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원래는 주민등록표상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 아니어도 상관없고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에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평 등으로 다른 데 살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형제자매 빼놓고는요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연령 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저희가 외우는 게 그 제가 아까 적어드린 나이가 연령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요건이요? 소득 요건. 요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이하고 소득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저희.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식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식이 보시면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이 날짜로 보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뭐 갖고 오라 그러죠? 네, 등본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거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망 또는 장애 치유라고 있어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돌아가시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의료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신 장애 말고 장애 쪽에서 좀 이제 좀 안 어려우신 장애들도 있죠. 제 주변에서도 그 한 분 있어요. 다리를 좀 쩔뚝쩔뚝 거리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괜찮아지신 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유가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 치유도 뭐 3월 1일 날 수술해서 장애가 치유가 됐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옆에. 전일의 상황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없는 분이시고 장애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애인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네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냐 싸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근데 왜 싸우냐면 이게 한 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막 몇백씩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이야 네가 받든 내가 받든 큰 의미가 많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왜냐면 어느 정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조금 내거나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금액이 크신 분들은 만약에 뭐 내가 막말로 40%야 세율이. 그럼 150만 원에 40%면 60만 원이에요. 그럼 양쪽 부모님 다 받으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120 되잖아요. 거기에다 만약에 처갓집 식구들까지 받아. 그러면 240 되는 거죠. 240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공제 내가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인이 여러 사람이 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양쪽 다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몇 명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고 밑에 있거든요. 이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해요. 아무나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무슨 공제 대상자만 돼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있어요. 일명 경로우대 공제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아니면 내가 7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공제. 그래서 장애인이시면은 1인당 얼마요? 200. 근데 시험은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어려워요. 왜냐면 경로우대하고 장애인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잘하는데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 해줬거든요. 근데 다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이 덜 거치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뉴스에서는 맞벌이 공제라 그래요. 근데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알아듣기 편하게 부녀자 공제 그러면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맞벌이 공제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벌이 공제라는 용어는 없어요. 원래는 부녀자 공제예요. 그 다음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이 이제 뭐 자녀를 혼자 키우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돈 벌어서 다 뒷바라지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날 한부모 공제. 결혼해서 한쪽에서 애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여자만 되잖아요. 근데 한부모 공제는 누구도 돼요? 네.
아빠인 경우도 있죠. 남자도 되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이 자녀입니다.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입양자도 자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부녀자 공제는 50이고 한부모는 100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부녀자 공제도 되고 여기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기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양쪽 다 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양쪽 다 해주면 남자들이 자기들 것들도 만들어 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둘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주자. 근데 큰 걸로 해줘야 돼요? 작은 걸로 해줘야 돼요? 큰 걸로 해줘야죠. 그래서 무슨 공제만 인정하겠다? 한부모만.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인데 한부모 공제는 예, 금액 없어요. 금액 없는 네, 한부모 공제는. 왜냐면 힘드니까. 돈 많이 벌어도 애 키우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혼자서 키운다라는 게 그래도 둘이 키우면은 뭐 저도 집에서 많이 도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20%라도 내가 할 게 줄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은 100%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우리 꼬맹이를 데려다 주고 있지만 와이프가 일부러 최근에 미용실 가서 커트 쳤어요. 애기 머리를. 그 전에 길었거든요. 거의 어깨 넘어까지 됐었는데 이게 머리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머리를 딸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짧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긴 하죠. 서로. 그래서 아침마다 데리고 갈 때마다 힘들진 않은데 좀 짠해요. 뭐 내년부터 이제 와이프가 그만둬서 뭐 초등학교는 알아서 잘 보내긴 하겠지만 좀 짠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354페이지 특별공제라고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보험료 공제, 공적보험료라고 있는데 우리 4대 보험 내죠. 4대 보험의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낼 때 요것도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저기 고용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예, 요거 낸 거는 100% 다 빼줘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내요, 안 내요? 내죠. 이것도 연말정산할 때 다 빼줘요. 그러니까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할 때 빼줍니다. 근데 왜냐면 이거 국가에서 강제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강제로 어쨌든 일단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말정산할 때 빼주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자금공제는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금액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계산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어렵게 못 내냐면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법은 어때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도 솔직히 전문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법 다 몰라요. 왜냐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근데 전문가라고 나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그래야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가 봤을 때 부동산 전문가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겪어봐야 알잖아요. 대부분 법들이. 생길 때야 뭐. 그래서 그 한참 난리 쳤던 거 있죠. 저기 뭐지?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애기 관련돼서 법 만든 거 있었잖아요. 도로 관련된 거. 그 처음에 쌩 난리 치더니 요즘 조용하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뭐 악법이니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더니 요즘 그 얘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있었죠. 수강생 중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뛰어와요. 도로에서 차로. 있었잖아요. 한때 잠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긴 하죠.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면 뭐 아직까지 전 사고 난 적은 없는데 사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어떻게 다칠지 모르잖아요. 차 사고는 특히. 그래도 저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씩 개량해야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개량할 생각은 없고 그냥 무조건 대통령 네가 할 거냐마에 쫓겨 있어서 그런데 또 뽑으면 또 잘하시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요거까지 볼 거예요. 신용카드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 나와요. 거기 진한 글씨로 2022년 12월 31일 보이십니까? 네,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 연장될 거예요. 왜 계속 연장될 거냐면 지금 안 그래도 소비 안 되죠. 소비 안 돼요. 앞으로 더 안 돼요. 왜냐면 집값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소비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대출이자가 제일 커요. 왜냐면 대출이자 1, 20만 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현찰로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카드로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100원이라도 더 써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공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면은 영원하지 않을까. 완전히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는 본인 총급여액의 25% 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 벌어. 3천만 원에 25%면 얼마예요? 750이에요. 그러면 쓰려면 얼마 이상은 쓰셔야 돼요? 750만 원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749만 원 썼어. 그러면 100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760만 원 썼어. 그러면 760만 원 공제받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거면은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제 비율이라고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40%, 나머지는 몇 프로요? 30%. 그래서 그 TV에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말정산 얘기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이제 지겨갖고 그거 나올 때마다 좀 돌려버리는데 신용카드는 본인 월급의 25%까지만 쓰시고 나머지 더 써야 될 때는 현금 영수증이나 뭘로 끊을 해요? 직불카드 사용하래요. 직불카드가 저겁니다. 체크카드. 그러면 몇 프로 받는다고요? 30% 받는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집 팔 거면은 5월 달에 팔라고. 왜요? 6월 1일이 재산세 내는 그 재산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팔면은 재산세 안 낼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터넷 뒤지면 그냥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월 달에 사잖아요. 그러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아예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나오면 내가 60%낼 테니까 네가 40% 내. 이런 식으로 아예 특이하게다 넣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은 얼마 나올 건지 계산해서 거래 금액에서 뭐 해버려요? 빼버리던가.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왜냐면 물어볼 때도 많고 전화하면 알려주는 것도 어때요?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출근하는데 한 21~22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 노동부에다 전화해갖고 4대 보험에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뭐 알아보고 있었냐면 자기가 알바를 하나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알바를 다른 알바를 할 건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날이 일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일주일 동안 4대 보험 어떻게 되냐고. 참고로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만 내면 돼요. 겹칠 때 양쪽에서 다 내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전화해갖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예전엔 그냥 일하는 거에만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세금 되냐도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두세요.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건 안 돼요. 형제자매. 누가 쓰신 건 안 된다고요? 형제자매. 356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형제자매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의가 중요해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영어로 이름 찍혀 있잖아요. 그게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자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카드 형제자매가 쓰면 돼요. 왜냐면 그거는 형제자매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형제자매한테 자기 카드 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팡팡 쓸까봐. 실제 그런 얘기들 뉴스나 TV나 뭐 재연 프로 보면 나오잖아요. 카드 주면서 야 이거 써. 그랬더니 막 카드 값이 막 1,000만 원 나왔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나래도 누가 쓰라고 주면 팍팍 쓸 거예요? 아껴 쓸 거예요? 팍팍 쓰죠. 왜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면 아껴 쓰겠죠.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줄 거였으면은 그런 거 각오하고 주든가 아니면 한도를 걸어버리든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기 357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한도라고 있는데요. 네, 300만 원하고 총급여 20%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천만 원 벌어도 20%면 400이거든요. 맞죠? 근데 거기 보시면 민값이에요, 맥스값이에요? 민값이에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도는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300. 근데 7천만 원 넘으면 250. 1억 넘으면 얼마요? 200.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사용금액 아니에요. 퍼센트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벌어요. 얼마 번다고요? 3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카드로 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요? 750만 원을 빼요. 왜냐면 25%는 무조건 빼니까. 그러면 1200 얼마요? 50만 원. 신용카드는 몇 프로? 15%. 그래서 1250 곱하기 15% 하면 187만 5천 원. 요 금액이 300만 원이 한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걸려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도 있죠?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신용카드만 썼을 경우에는 어쨌든 15%예요. 그래서 요게 300 넘으면 300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열심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카드도.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열심히 끊어요. 막 부모님 것도 내 이름으로 끊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 금액은 얼마예요? 연말정산 하잖아요. 돌려받잖아요. 최고 금액 얼마예요? 네, 내가 낸 금액이에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만 원씩 12만 원 냈어. 그러면 최대로 돌려받으면 얼마 돌려받는 거예요? 12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준비를 할 때 한 몇백만 원 돌려받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뉴스가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번째 월급이래. 13번째 월급이 되려면 연봉 5천 원 넘어야 돼요.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연봉 한 7, 8천 원 돼야 연말정산 했을 때 돌려받는 게 연봉이 되는, 한 달치 월급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서민분들은 그냥 용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뭐 100만 원까지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치 월급 나올 만큼 받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얘기하는 그 대기업 있죠? 그런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죠. 근데 원래 뉴스라는 곳은 꿈과 희망과 좌절을 주는 곳이잖아요. 결혼하려면 2억이 필요하다. 요즘엔 50대 50 한다. 내가 봤을 때 50대 50 아직 몇 프로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앞으로 나중 되면은 남자애들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직은 여자분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는 저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외국인 분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든가. 왜냐면 은근 많아요.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 중에 결혼해도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종종 이제 질리게 하시는 분이 있긴 있으니까.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으니까. 2주 만나고 200 썼나? 근데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뭐 먹고 쓰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자기 집에 들고 갈 걸 한 7, 8만 원씩 사요. 자기네 집에서 쓸 거. 개인적으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그래도 전 200으로 끝났지만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저기에 별표 3개 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산 산 거 안 되고 사업소득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비 안 되고 비정상적인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술집에서 술 먹었는데 마트 거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안 되고 공교육 안 되고 4번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는 10% 돼요. 중고자동차 몇 프로 된다고요? 10%. 그래서 중고자동차를 카드로 사시면 10%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안 되고 정치자금 안 되고 외국에서 쓴 거 안 돼요. 참고로 외국은 교육비만 돼요. 그 다음에 월세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박스 있는데 이중공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세 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그래서 병원 가실 때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그러면 두 번 공제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 근데 이게 다 국가에서 생각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의료비는 왜 해주냐면 병원에 세금 많이 거두려고요. 왜냐면 옛날에 병원들 장난 많이 쳤잖아요. 왜냐면 병원비 옛날에 다 현찰박치기였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다 내껐어요. 어느 바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맞죠? 돈 버는 사람 중에 100% 다 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용카드로 100% 오픈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픈시키려고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우리 교복 살 때 교복 아저씨가, 교복 아줌마가 딜 걸잖아요. 현찰로 주면 티셔츠 하나 더 줄게. 치마 하나 더 해줄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요? 현찰로 받으면 세금 덜 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기에다 교복 관련돼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교복 그러면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카드로 해갖고 너네들 세금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아동 학원비도 똑같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다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요즘에 이제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도 주고, 왜냐면 맞벌이 하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 많이 보내요? 적게 보내요? 많이 보내죠. 근데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취학 아동은 신용카드 공제만 돼요. 참고로 취학 아동 있잖아요. 좀 이따 할 건데 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만 돼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국가에서 사교육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사교육을 뭐 하겠다? 때려잡겠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은 저기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모든 학교를 다 기숙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1년에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3번 나와야 되는구나. 추석, 설, 본인 생일. 예, 그리고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다 뭐를 해요? 교육을 해요. 그러면 사교육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공교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공교육에서 커버를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못 해주죠, 솔직히. 왜냐면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과거처럼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못하면 못하나 보다. 저도 솔직히 요즘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못하면 막 잡아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못하면 본인이 못하는 거지. 그 이제 지쳤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몇 번 했었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취약아동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됩니다. 근데 무슨 공제는 돼요? 신용카드 공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